시작하기 전에 일단 오늘 여러분이 다 모여야 될 장소가 사실은 여긴데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예. 단상의 한쪽 측면에 자리 잡고, 예. 지금 그 채팅창에는 이제 직원분들, 저희 학예사 선생님들하고 인턴 선생님들이 다 참여해서 사무실에서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예. 이렇게 일하시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저는 혼자 지하실에 지금 처박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튼 뭐 지금 벌써 2시간 넘게 아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오중환 선생님이 특히 플라스틱이라는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20세기 플라스틱 발명에 있어서 그 매체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의미 그리고 문제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최정화 작업을 이제 풀어나가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신정우 선생님은 이제 펍과 모더니즘이란 이 개념 속에서 이 최정화 작가가 최정화 선생님 계신데 최정화 작가라는 게 좀 그렇다 그죠? 이렇게 제 3자 시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되는데 저는 최정화 신성모독하는 기분이죠. 예. 안 보고 있으니까 인기성, 일명 대중성, 퍼블릭 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그것이 90년대, 2000년대, 지금 2020년에 이르는 이 시점에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고, 최영 선생님은 이제 정말 이렇게 소설가적 관점이지만 아주 문학적으로 이 전시를 보시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는데 글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좋아서 나중에 글을 다 같이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록에도 아마 실릴 거니까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김동규 선생님은 아주 길게 이 위반의 어떤 것들, 그 임계점에 올라갔을 때에 정말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아방가르드한 특징을 공공미술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서 있던 신성모독의 어떤 콜라주란 부분이 지금 이번 전시 사러리 왔다에 일정 정도 많이 구현이 되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셔서 좋게 봐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2시간 넘게 계속 최정화 선생님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뭐 소감도 좋고요.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뭐 아까 못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을 서로 우리가 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으니까 최정화 선생님 스타트를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네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았고요.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아직도 다 미술 속의 아방가르드, 그리고 어제의 미술, 오늘의 미술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의 미술은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최정화,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이 네 분의 많은 의견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순전히 감동투성이에요. 제가 들으면서 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여러 번 읽어야 될 교과서 같고요.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사랑과 아름다움이 제가 맨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울림과 떨림, 끌림, 스밈, 그러다가 이제 새김까지 가죠. 이거는 안각화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저는 이 최영 장군의 글 쓰는 스타일이 되게 신선하고 좋은데, 이게 그런 소설 스타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네 분 다 마찬가지인데 최영 씨가 전시를 해석하는 방식, 이게 일반인들이 전시를 해석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시가 열려 있다는 거는 그들의 해석에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미술의 자율성 이런 얘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제가 미술 혐오증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듣고 싶은데 일단 제 얘기는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이제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시죠. 뭐 조금씩 한 분씩 아까 못다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아까 우정아 교수님한테 그 PPT 자료에 탑이 마침 나왔었고 그 이제 대구미술관의 작품하고 연동이 돼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단순히 서양에서 말하는 이제 타워 개념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기념비 이런 쪽으로 가는데 분명히 이 다른 의미에서 뭔가를 이야기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또 공유를 하면 그 최정화 작가님께서 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사실은 미리 다 봤습니다. 네, 다 보셨죠. 근데 아마 하긴 또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가지고요. 제가 일단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예,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어디 갔는가? 제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리고자 했던 게 이제 그 돼지 머리로 탑을 쌓았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니까 탑이라는 게 되게 근본적으로는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지금 김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탑이라는 거는 머니먼트가 아니라 원래 시작은 물론 머니먼트를 했겠죠. 이제 석가모니의 그러니까 사리가 이제 그 유골이 들어있는 장소로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 절에 탑들이 서 있을 때는 이제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탑도리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곳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정훈 선생님도 이 세기의 선물을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이게 모델이 된 게 원각사 10층 석탑이라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정환 선생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탑을 보고 다녔는데 이게 조선시대 탑이고요. 뭐 국보고, 뭐 국보 2호고, 뭐 탑골공원에 있는 것이고, 근데 워낙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염도 많이 되고 훼손이 많이 돼서 지금 이제 유리관 안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연의 기능을 완벽하게 잃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제가 이 탑을 봤을 때 좀 흥미로웠던 점은 원각사 탑은 이제 조선시대 탑이고요. 이게 모델이 있으면 사실 그게 원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거든요. 경천사 탑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는 탑입니다. 이건 고려시대 탑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경천사 탑이 사실은 고려 양식을 따랐고 우리나라 탑 양식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굉장히 특이한 형식의 탑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원나라 공주가 고려왕과 결혼을 하면서 원나라에서 이제 장인들이 와서 탑을 세운 것이라 사실 우리의 전통이라고 보기에는 딱히 어려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이 경천사탑을 모델로 원각사탑을 만들 때 원본이 가지고 있던 도상들이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 한국성이라든가 한국적인 전통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당연히 원각사탑이나 뭐 경천사탑 같은 국보 문화재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 두 개가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였던 것이죠. 원각사탑 같은 경우는 모델을 이제 완벽하게 재현하진 못한 것이고 많이 훼손이 된 상태고 경천사탑 자체도 우리의 전통과는 거리가 먼 존재인데 그 최정화의 세기의 선물이라는 것이 이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다시 불완전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두 개를 이제 합성을 해서 완벽한 형태, 그런데다 이제 더 이상 훼손이 되지 않는 강화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제 사실 소원을 빈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번쩍번쩍 금칠이 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근본적인 의미에서 탑을 완벽화한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해서 제가 또 다른 슬라이드가 있는 게 사실 뭐 경천사 탑도 그렇고 원각사 탑도 그렇고 중간에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복원을 거쳤어요. 사실 원형이라는 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통을 이야기하고 한국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원형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복원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제 매우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뭐 소원을 빈다든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 어떤 갈등 내지는 긴장 관계,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신성한 것들을 우리가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바닥에는 항상 굉장히 세속적인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신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가장 근원적인 것,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탑이면서 동시에 완전체로서의 탑을 보여준 게 이제 세기의 선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이 카발라라는 게 연금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연금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변형,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변형한다는 의미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금을 만들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하찮은 금속에서부터 금을 만들려고 노력한 그 오랜 과정이 연금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그건 한국 사회의 요소라든가 아니면 뭐 인간적인 어떤 뭐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아까 급하게 넘어가길래 지금 최정 선생님 사진 안 보이시죠? 보여요. 아까 안 보이시다니. 네. 이게 대구 말씀 아까 공공미술 하면서 제가 이제 늘 그러니까 선생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2013년이 약간 대구 최정화의 해였어요. 대구 시립미술관에서 크게 개인전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리안 갤러리라고 여기가 대구에 굉장히 오래된 갤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개인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개인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작업에 또 큰 전환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개인전을 하면서 동시에 그 미술관 근처의 골목길에 이제 곳곳에 설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갤러리가 있고 이제 여기 골목길 가는 곳곳에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왼쪽 화면에는 나무에 이렇게 꽃을 빨간 꽃을 막 달아 놓으셨고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 골목길이 사실 이렇게 지도를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구가 상당히 굉장히 발달한 도시인데 곳곳에 이제 그 낙후된 골목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설치를 하셨고 곳곳에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노끈을 난간에 감아 놓은 것, 여기 바구니 이렇게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동네 사신 어떤 할머니가 이 작품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끈으로 감아 놓으니까 겨울에 이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원래 잡고 올라가시려면 굉장히 차가운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연 이 장소에 진짜 필요한 것이 미술이었던가? 아니면 이때 이렇게 곳곳에 설치를 해 놓으시니까 사실 갤러리에 구경 오셨던 분들이 이 골목길을 한 바퀴 다 돌고 가는 게 그때의 코스였고 굉장히 즐거운 코스였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작품들이 이렇게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작가님이랑 같이 걸어 다니는데 작가님이 또 이날도 야 여기 내 작품 또 있다 막 이러시는데 그냥 되게 헷갈렸어요. 실제로 작품이 있는 것이 있고 작품 아닌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에 아까 김동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갤러리에 왔다가 여기를 구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뭐 퍼블릭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에 놓여서 어떤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 노끈은 과연 미술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노끈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 선생님 발표하시고 김동규 선생님 발표하시고 그리고 신정훈 선생님 발표를 하실 때에 과연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앞으로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 탑 얘기하시니까 한마디 해도 되나요? 네. 마음의 탑 그리고 실제로 벌판의 폐허의 아스팔트 위에 태어나는 싹들
둘 다 탑이거든요. 근데 가장 미니멀한 탑은 제가 정화수 사발 하나 장독대에 얹어놓는, 이거는 너무나 큰 재단이고 가장 아름다운 탑이죠. 그리고 이때 이 탑은 이 밥그릇 사발 하나는 그야말로 공공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운주사에 마구 서 있는 탑들과 거기서 30분 거리에 있는 고인돌 군. 운주사를 만든 사람들이 그 고인돌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 고인돌과 그 탑과 정화수의 연결, 이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모르겠네요. 네. 운주사의 탑, 고인돌 군, 정화수,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정화. 예. 아, 네. 몰라요, 근데 전 뭐 하는 사람인지. 글쎄요, 미술의 아방가르드의 마음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요? 마음의 노래, 마음의 눈, 마음 씀씀이, 마음 그릇, 마음 해방, 마음의 흐름. 네, 이게 다 들어가 있겠죠, 사실.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작가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오늘 발표하신 네 분과 이제 저는 결국 그 뒤를 따라가면서 청소를 하거나 뒷정리를 하거나 뭐 어쨌든 개념을 만들거나 뭐 그렇죠. 네. 밖에 없죠 뭐. 예. 예, 뭐 저는 그런 떡고물을 받아서 전시를 만드는 이제 사람이고. 예. 예. 아까 그 김동규 선생님이 그 예수님의 그 언덕 비유, 그 성경에서에서 이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뭐 대중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딱 명명하지만 이름을 짓지 말고 일반 다수의 사람들,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언덕 위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는지. 왜냐하면은 이 지금 노동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더 줄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 하루 뭐 주당 30시간 정도 적당하다. 그 이하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뭐 우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점점 뭐 30시간이라든지 그 이하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하면은 인간이 과거의 귀족처럼 점점 뭔가 이렇게 할 일이 이제 많아지고, 이렇게 여유도 많아지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귀족화되는 그런 추세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예술이 내려가는 것인지 그냥 있어도 저절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답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아까 그 비유가 딱 듣고,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그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그 2018년도 겨울에 그 JTBC에서 이렇게 손석희 그 앵커하고 이제 그 대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조성진 그 피아니스트가 클래식이 대중화는 자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논란이 됐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이제 클래식이 뭐 보고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클래식을 대중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너무 쉽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오히려 이제 이거 잘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이거 쉽게 해줄게. 예를 들어서 너희는 에스프레소 이 맛을 잘 모르니까 내가 물 타가지고 아메리카노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진정한 에스프레소의 그거를 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건가? 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옳고 거의 지금 논하자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의문 같은 게 들었거든요. 과연 커피로 치면 에스프레소가 있는데 그거를 과연 물 타서 아메리카노 만들어주는 게 이게 말고 대중하긴 한데 이게 과연 에스프레소의 바람직한 개념인가? 네. 저는
이걸 제가 답해야 될 건지 최정화 작가님 답해야 되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최정화 작가님 전시 보면서 이제 가능성을 느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수직화되어 있는 구조를 이렇게 수평화로 가져가는 것. 그래서 아까 저는 사실 예술의 자율성 이런 문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동의하는 게 사실은 아까 그리고 여기도 내 작품 있네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저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것들이 작업의 일상에 있는 미와 제도화된 미 사이의 경계를 부시려고 하시는 걸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좋아하면 에스프레소도 먹고 아메리카노도 타서 먹고 클래시컬한 것도 듣고 대중화된 음악도 듣고 그러니까 그 결국은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접근의 개방성이 또 퍼블릭의 이렇게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수평적으로 조금 이렇게 충돌하면서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내는 게 어떤 미적인 충동 아닌가? 저는 이번 전시에서 그런 걸 좀 봤다는 것들을 이제 글로 좀 길게 써버렸는데 아무튼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수평으로 놓으면 에스프레소도 먹을 수 있고 아메리카노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요즘 커피가 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어떤 원본과 복사본 이런 것들에 위계만 주지 않으면 앞으로 더 복잡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 취향대로 이렇게 누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오히려 성스러움을 부여하면 이거는 정말 성스러우니까 요거는 먹어야 돼. 그럼 요거는 하찮은 거야. 이런 위계가 생기니까 그렇게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즐겁게 즐길 수 그리고 제 취향을 발견하는 게 예술가가 원래 사람들에게 취향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도 예술가들의 역할 아닐까요?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취향을 발견하는 것도 예술적 작업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뭐 무당 이야기 오브제 이런 거 많이 인상 깊어가지고 네네. 예, 저는 공연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은 그 무당이 아니고 그 공연하시는 분이죠. 예, 그렇죠. 원래 국악을 하던 친구죠. 네네. 제가 감동을 너무 받아가지고 나갈 때 너무 감동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어요. 오늘 뵐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네. 또 있겠죠. 답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네. 그 다음에 더 여쭤보려고. 저는 이렇게 민중에서 대중, 다중, 공중까지 왔는데 이 다음은 디지털 백성이거든요. 네네. 중요한 말씀. 예, 이 디지털 백성은 일반 인간이랑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챙겨야 될 게 이 디지털 백성과 일반 백성을 함께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생각이 소리가 되고 소리가 문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백성의 문자와 언어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저는 디지털을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의 공공성이라는 거는 정말 작은 공공부터 거대한 공공까지 있는데 모래알보다 작은 것부터 바벨탑까지 있겠죠. 근데 이 사이에 점재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백성의 마인드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미술관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미술계 시스템이 이 부분을 다듬고 쓰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그냥 질문이 아니라 제 얘기인데 이 부분을 고민하자는 얘기 같아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말씀하시는 생각들을 더 좀 넓히고 싶은데요. 네. 최 선생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놓친 것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접속하지 못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퍼블릭 중에 디지털 퍼블릭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사실은 미술이 어디까지 퍼블릭해야 되느냐 이것도 임계적 공공성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접속 못하는 존재들과 어떻게 같이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 존재를 드러낼 것인가까지 고민하는 것이 저는
진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백성 이야기들을 하시면 거기까지 고려해야 완성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의 발달로 노동의 강도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지금 피로사회 책이 나온 지가 꽤 됐고요. 그걸 받아서 한국 사회가 대답한 게 과로사회거든요. 과로사회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미술관에 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술관에 접속하지 못하는 자들, 미술관에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접근의 개방성이 막혀 있는 존재들에게도 어떻게 접근을 확보해 줄 것인가가 만약에 예술가들이 한다면 그게 일종의 퍼블릭 아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멋진 답변이십니다. 접속이 열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접속할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네네. 안 할 권리가 있으니까. 저는 제가 그 번역한 책 중에 그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그 클라우스 슈밥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이제 클라우스 슈밥이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메가피 교수라든지 여러 석학들이 이제 얘기한 바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 미래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게 개인화의 사회, 맞춤형의 사회로 가고 있다고 그 이제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같은 것도 지금은 옛날에는 텔레비전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중간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쭉 봤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한테 딱 맞는 광고가 딱 뜨는 거죠. 내가 뭘 사고 싶었는데 뭘 뜨고 유튜브도 내가 보고 싶은 게 알아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취향을 분석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개인화로 간다. 디지털 백성들은 자기 그 개인의 취향 철저하게 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술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이렇게 모든 뭐 음악 미술 뭐 문학 작품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본질적으로는 그 작가와 그 작가가 이렇게 전시하거나 하는 그 독자나 그 관객 이런 사람들과의 1대1 개인과의 만남이 아닌가 그런 점으로 점점 이렇게 이 사회가 가듯이 점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방금 김도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이라고 하는 그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퍼블릭이 보면은 중산층도 퍼블릭이라고 하면서 또 서민층도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둘이가 조금 뭉치기가 약간 그거 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퍼블릭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퍼블릭은 지금 그 접속 못하건 그쪽하고는 조금 이렇게 용어상으로 좀 분화가 된 게 아닌가. 이 현재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 해외여행 막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이 있어도 퍼블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거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최정환 선생님께서 그 디지털 백성과 일반 백성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금방 든 생각이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우리는 아니고 요즘 되게 어린 친구들한테 그럼 질문할 수 있잖아. 너는 뭐 너 스스로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내가 있고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 백성이 예를 들어 뭐 그냥 뭐 저 현실 세계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면 디지털 백성은 사실 100 곱하기 n이 될 수 있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그냥 이거는 그냥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 사람이 실질적인 한 개인이 온라인상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께서 디지털 백성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쪼개진 개인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수많은 미술관들이 사실 온라인으로 뭘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유튜브도 만드시고 뭐 지금 심포지엄도 온라인으로 하실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에 관계없이 굉장히 적어요. 아직까지 그거를 뭐 그러니까 이게 미술관에 올 사람들은 거기를 접속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아마도 뭐 이러한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실제로 존재하는 미술관에 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이 훨씬 편안한 그런 100 곱하기 n의 개체들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VR 이런 게 발달하면은 진짜 실제 미술관에 온 것처럼 또 이렇게 구현하거나 이런 게 이제 되니까, 물론 이게 너무 먼 이야기라서 아까 이렇게 피로사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 지금은 이제 절반 이중적인 지위에 대중이 놓여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한국 사회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회사에 다닐 때는 약간 뭐 안 좋은 말로는 뭐 사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약간 이렇게 농노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자기 그거 없이 정말 힘들게, 야 내가 진짜 꼭 관두고 만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 힘들고. 근데 또 여가에서는 또 이제 또 다른 약간 귀족풍의 어떤 이런 걸 누리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여가라는 게 이 노동을 리프레시 하고자 하는 그 여가가 아니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거는 내일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단순히 좀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고 좀 재밌는 그냥 텔레비전 드라마 좀 보고, 이거는 진정한 어떤 여가라기보다는 그냥 리프레시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냥 다음에 노동을 하기 위한 그 연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점점 이게 이제 진짜 여가로서 자기의 어떤 취향을 찾는 그런 게 이제 좀 희망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이제 말씀으로 아까 이제 했는데, 아까 그 피로 사회는 확실히 이제 있는 거죠. 대한민국 너무 피곤합니다. 예, 제가 이제 네. 예, 지금 말씀과 딱 연관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선생님 작업을 보고 선생님 이제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 오히려 이제 지금의 미술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예전 미술도 다시 생각해보고 하게 됐는데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그러니까 떠오르는 단어, 제가 그걸 철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이제 사실 얘기를 잘 못했는데, 이 보편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계속 많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뭐 계층, 계급, 지역 뭐 따라서 다 구분되고 나뉘어지고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인데, 최정화 선생의 어떤 목표는 굉장히 그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형으로 올라가고 신화적인 면모를 찾거나 아니면 개인에서 인간을 찾고 이제는 인류를 찾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그런, 그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건지 또 아니면은 지금 인류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어떤 보편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최정화 선생님의 열망,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원대한 어떤 것이 되었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게 사실 예전에는 보편적인 것 하면 특정적이지 못하다,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스페시피시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지, 사실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이런 말은 이제 최소한 미술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정환 선생님의 목표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것, 그래서 어떤 이렇게 경계나 어떤 그 장벽 혹은 구분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넘어서게 하고 그것을 흘러넘치게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저는 받았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게 이 선생님 작업이 파퓰러한 것의 특징이지 않을까라 생각이 들었고, 팝에서 그렇게 궤적이 진행되는 작가들이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선생님의 어떤 예, 그 면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괜히 뜬금없이 제가 제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 아까 그 신정원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정확하게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뭐 보편성을 추구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저도 뭔가 철학적으로 뭔가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러하다라고 느낀 것이, 작가님이 작품이 너무 착한 거예요.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작품을 봐도 너무 착하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미술사를 하고 특히 현대 미술을 하고 뭐 이제 신정원 선생님도 비슷하시겠지만 우리가 아방가르드 미술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배우면 착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희는 착한 걸 보면 긴장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 보면 또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나 무비판적이고 뭔가 지적이지 못하고 뭔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진함 막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강박적인 이런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훈련 최정화 받았죠, 우리.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최정화 선생님 작품을 볼 때 너무 예쁘고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너무 좋으면 되게 경계가 돼요. 뭔가 옳지 않은 걸 거야 이것은. 진짜 그런 강박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작가님하고 네. 이야기를 하면 계속 너무 착하셔. 그래서 되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시 오픈하고 최정화 쌤하고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개인 요즘에는 그 개인이 이제 사람이 워낙 이제 뭐 이렇게 뭐라고 나쁘게 막 타락하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 요즘에 그 어벤져스라고 이렇게 마블 시리즈에 보면은 아이언맨하고 뭐 헐크 이렇게 만들어서 팀을 이뤄서 지구를 이제 구해내는 그런 이게 되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그 그래픽 노블이죠. 그게 있는데 거기 보면 왜 하필 이제 캡틴 아메리카라고 이제 방패 들고 있는 애가 걔가 왜 대빵일까? 이게 되게 이제 논쟁이거든요. 그 매니아들 사이에. 왜냐하면은 헐크나 아이언맨 이런 거에 비해서 캡틴 아메리카가 능력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왜 캡틴 아메리카가 그 캡틴인가? 그 보면은 얘가 성격이 좋거든요. 얘가 약간 이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이건 지금 현재 전시하고는 큰 그건 없지만 갈수록 이 품성이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그런 사회로도 이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품성 자체가 이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 이 사회가 이제 이런 얘기. 이거는 약간 격다른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최정화 작가님께서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네. 같은데요. 아, 예. 뭐 민화의 아름다움은 어떨까요? 저는 저 스스로 제 작업은 민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민화에 대칭되는 게 도화서의 그림인데 도화서 나름의 그게 있는 거고 민화는 민화의 나름대로 그게 있지. 그러니까는 두 개를 섞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에 그게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수준 높은 도화서의 그림, 좀 도화서의 그림인데 좀 약간 이렇게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민화인데 아주 수준 높은 민화인 경우가 있고 좀 덜한 좀 거친 민화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술로 치면은 위스키도 위스키 나름이고 맥주도 맥주 나름인 거지. 그걸 최대한 분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정화 선생님은 도화서 사원인데 도화서 짱인데 민화를 그리고 계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실제 민화가 이름을 안 밝힌 도화서 그렇지. 사람들 최고 하원들의 그림이라는 말이 제일 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전시도 약간 그 민화는 아니지만 그 우키요에 그 이렇게 일본 보면은 무슨 배 타고 큰 무슨 이름 호사리 뭐 이런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삼라만상을 그려냈다는 그런 개념도 약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민화형 일본의 민화 같은 거라면은 약간 그것도 좀 어떤 스타일 면에서 약간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정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그러니까 단순한 퍼블릭 아트나 우리가 공공성 개념 외에 그 파퓰러하다는 걸로 이제 인기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최정화 작업을 왜 좋아할까? 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냥 보기 좋아서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재료들,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가벼운 재료들을 가지고 정말 기술적으로 완성도 있게 사실 만들어내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라 해야 될까 정말 그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보면 우리가 예술을 이야기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결국 예술의 영역에서 구축하고 있는 그 어떤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그 이 힘, 이 기법적인 힘, 난 이런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에 이게 이제 회화의 영역이나 전통적인 조각의 영역하고 관계가 없지만 다른 장르의 영역이나 다른 영역으로 벌써 가버리셨지만 사실 그 기술적인 힘이나 테크닉이라는 것이 결국 그 숨어 있는 대단히 큰 어떤 저력이 아닐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예. 저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감탄하는 것도. 예,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는 아마 아까 그 신종훈 교수님이 그러니까 최정화 선생님의 그 작가님의 그 인기도 그거는 오히려 신종훈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유니버스한 그 보편성에서도 좀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작품이 이렇게 저기 막 신사동에 파인 레스토랑 가가지고 한 끼에 뭐 25만 원 뭐 이런 거 먹는 사람이 봐도 자기의 뭔가를 마주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가서 봐도 뭔가 마주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6411번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그 노동자분들도 마주했을 때 뭐가 있다, 이렇게 다 분화된 그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그 보편적인 이 감정과 어떤 이 인간 정신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그 파퓰러라고 하는 그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최정화 선생님 작업들을 보면 이제 일상의 개별적인 사물들을 다 끌어와서 붙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사실은 두 분 선생님, 세 분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보편적인 걸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보편성이 되게 작은 일상적인 것에 있다는 것에 저는 되게 조금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처럼 여성을 차별하는 세계가 보편적인 세계가 아니고, 인종차별하는 세계가 보편적인 세계가 아니죠.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구현한 퍼블릭한 세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상의 미를 배제하는 미가 진짜 미냐? 라고 할 때 최정화 선생님이 이 경계를 두 개를 붙여가지고 경계를 지워버리면서 이제 미의 보편성을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를 일상화시키는데 제도에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에 의해서 배제된 것들을 소환해가지고 보편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된 것들을 귀환시키는 힘이 콜라주 작업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편적인 것을 추상적으로 쫙 말하기보다는 일상의 구체적인 걸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작업들이 전시에 참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도 이제 의견을 좀 보태자면 그렇게 경계를 허물고 붙이고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애초에 어디서 왔을까? 예. 부정할 수 없는 이 아까 말했던 도화의 영역, 능력 있는 도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인데. 왜냐하면 그 도화도 사실은 일상을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상에서 일상을 사실은 약간 발굴하시는 작업들이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중에 아까 김재환 선생님 말씀하신 걸 제가 말씀할 때 조금 답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술가 정체성을 확고히 만들어 버려서 최정환 선생님은 그렇게만 규정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상인으로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도 있고 그걸 잘 꾸려내는 또 하나의 일상인일 수도 있죠.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도 사실은 콜라주 돼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는 어디에 소속된 누구지만 딴 데 가면 또 다른 사람이고 저기 가면 저런 사람이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콜라주 한 게 개인의 정체성도 콜라주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체성을 그냥 세속인으로서 발휘한 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받아서 아까 제가 저기 마지막에 좀 질문 드렸던 거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셔도.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제가 최정환 선생님 작업이나 전시가 완성이 아니라고 말했고 가능성을 봤다 했던데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 시는 아직 써지지 않은 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거든요. 늘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요거를 이제 철학에서는 가능성이라고 하고 not yet 뭐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서 희망의 단편을 본 것 같아요. 전시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미의 전당은 사실은 작가들만 와야 되는데 그 전당에 작가가 아닌 존재들이 이제 들어왔고요. 그죠? 그 초대를 이제 거의 이제 현직 작가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미의 전당을 일상의 미의 전당으로 안 만들고 제도화된 어떤 존재들을 위한 이제 특권화된 전당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사과를 이제 제의적으로 이번에 해주신 거 아닌가? 아까 밀레드맨 유켈레스처럼 최정환 선생님은 한국 버전으로 혹은 뭐 경남의 버전으로 창원의 버전으로 해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전시 자체가 예술의 자율성을 아예 부정하면서 예술을 일상화시키는 작업들하고 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권리 없던 사람들이 이제 미의 전당에 출입하면서 모두를 위한 전당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하는 방법도 교류천지를 염두에 예? 두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예? 교류천지 전시, 3층 전시? 아니요, 다요. 다. 네네. 그것을 공적으로 구현하는 게 콜라주 작업이었고 계단 올라갈 때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미의 전당을 허무는 작업들을 하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미술관이 그 힘을 보여주면서 바깥에서 벌어지는 소위 제도의 보장을 받으면서 작가들이 공적 장소에서 벌리는 그 수많은 죄송해요 헛짓들을 소위 이제 충격을 주시는 작업들을 제도 안에서 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미술관이 이 정도 해내면 바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 부끄럽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작업들이 결국은 경계 앙화박을 아예 이제 성벽을 허무는 작업들이 되면 좋겠다. 그럴 만한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전시였다.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작가님 악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미의 전당을 허무는 존재가 되어버려서 악역을 맡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 악마가 네? 너무 좋은 칭찬이었다고요. 아, 네. 악마가 악마로 안 남는 유일한 길은 악마를 악마로 만드는 그 힘을 부셔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속화 프로페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정환 선생님 전시가 만약에 그 완성이 되려고 한다면 그 뒤에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전시들이 이 작업을 어떻게 계속 구현해내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해 전당의 신성을 폭파하는 수밖에 없는. 그래야 이제 공공미술도 제대로 작동할 거고 작가 임내하면서 공공장소가 가지고 이상한 짓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일상의 아까 길거리에 널려 있는 그 예술적 감수성들이 자연스럽게 검열 없이 미술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결국은 사실은 그 무당처럼 다니면서 막 그 신들린 일상의 힘들에 주술을 걸려고 하는 그 힘들이 진짜 제대로 발휘되려면 저 주술이 언젠가는 풀리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신성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세속적으로 보이는 성과 속의 경계가 딱 흐려질 때 저 작업은 완성될 건데 이제 후속 작업들은 어떻게 저 작업을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은 가능성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거의 뭐 엄청난 극찬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제 더 좋은 작업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예. 말씀인 거죠. 뭐 또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초량에서 또 뭐 하나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또 되는데, 예. 아, 네네, 저도 봤습니다. 예. 내년 초에 또 한번 또 다른 야외에서 펼쳐지는 최정환 선생님 또 작업을 또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 바로 옆에 최정환 선생님 작업이 설치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5시 23분에서 이제 거의 뭐 저희 정해진 대단 시간은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각자 뭐
못하신 이야기나 이렇게 뭐 마무리 발언해 주실 거 있으시면 조금씩 하고 이렇게 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신정 스님부터 뭐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모두 발언을 좀 해볼까요? 예. 예, 아니 뭐 얘기 주제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예, 예. 이런 기회가 저한테 정말 소중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많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한번 선생님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최정화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 뭐 최영 선생님. 예. 저는 아까 신종 교수님 발표하시는 것 중에서 크게 들어왔던 말이 곧 사라질 것들, 이제 금방 이제 사라지고 없는 것들, 그러니까 곧 사라질 것들이 또 일상이 소중한 게 또 곧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이 소중한 게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정화 선생님 작가님 작품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보편적으로 파퓰러한 걸 갖는 게 뭘까? 이 사라질 것에 대한 미학,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움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무리를 제 발언의 마무리는 괴테의 시극을 하나 낭송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왜 이 전시에 세계 전시 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사례라는 작품이거든요. 괴테 이제 독일이니까 신이시여 어찌하여 저는 덧없이 멸하는 몸입니까? 아름다움이 신에게 물었다. 나는 오직 덧없이 멸하는 것만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 말을 듣고 꽃과 이슬과 청춘과 사랑이 울며 울며 주피터 왕조 앞을 물러나왔다. 예. 이거 좀 많은 생각을 좀 저는 영감을 받았어요. 신정 교수님의 결선. 사라질 것들. 그렇지. 아까 유니버스 한 것하고 연계가 돼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김동규 선생님 더 뭐 마무리 말을 하실 거 있어요? 저요? 예. 네네. 끝났으면 됐습니다. 네네. 김재환 학예사님 빼고 다 처음 뵙는 분이어서 너무 반가웠고 오프라인으로 꼭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예, 그럼 또 우정학 교수님. 네. 괴테를 낭독하시는 와중에 저는 그냥 생활인으로서 최정화 작가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좀 미술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가가 없으면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늘 좋은 작업해 주시고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작가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와중에 건강하게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학 선생님. 예. 모두 모여서 소주 한잔 하는 게 제일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야 될 앞으로의 일들이고요. 앞으로 저 착하고 아름답지 않게 살아야 되나요? 계속 착하면 안 되나요? 네, 너무 좋은 얘기들 그리고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들 앞으로의 최정화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학 선생님 말씀을 받아서 저는 저야말로 최정화 작가님이 계세야 그리고 최정화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여기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계셔야지 그걸 받아서 또 전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또 사람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계속 떡고물 이렇게 주워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정화 작가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네 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되게 이렇게 만났지만 되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녹화 영상을 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시 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해주셨고
저는 또 다른 일로 다시 실무적으로 또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풀었으면 좋겠고, 연말 잘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가세요.